밤 11시쯤이었어요.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애가 다음날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차분히 책장을 넘길 뿐 고개를 들지는 않았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강태준의 늦은 귀가는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였고 밤을 새우고 들어오는 일도 예사였다. 텅 빈 것 같은 이 집의 공기에 나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대리석 바닥을 밟는 구두 발소리가 날카롭고 차갑게 거실로 다가왔다. 평소에 지친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의도된 확신과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강태준은 내 앞에 다가와 앉지도 않은 채 나를 거만하게 내려다보았다. 맞춤 정장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친 그의 소매에서 정교한 플래티넘 커프스 버튼이 따뜻한 조명 아래 서늘한 빛을 냈다. 그는 단 한마디의 인사도 늦은 이유에 대한 변명도 없이 곧바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끼워 내 앞에 유리 테이블 위로 가볍게 던졌다. 종이가 유리 상판에 닿는 순간 얇지만 귀를 찌르는 마찰음이 났다. 시선을 내려 테이블을 보았다. 인쇄된 숫자가 선명했다. 0이 9개, 정확히 10억 원이었다. 수표에 찍힌 숫자는 정확히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군요. 이혼해. 강태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차갑고 무심했다. 마치 우리 7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비즈니스 계약을 확정짓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쥐고 있던 책을 덮고 테이블 한쪽에 가지런히 쌓았다. 그 모든 동작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시선을 올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의 침묵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경멸을 담아 더욱 가벼운 말투로 말했다. 서지훈, 한유라가 귀국했어. 한유라. 그 이름은 내가 7년 동안 기억해온 이름이었다. 강태준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오랜 첫사랑이자 그의 청춘을 통틀어 유일하게 맹목적으로 편애했던 사람이었다. 결혼 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먼저 꺼낸 적 없던 그가 오늘 이렇게 가벼운 말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뒤엎으려 하고 있었다. 내가 유라를 7년이나 기다렸어. 이제 그 사람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강태준은 몸을 똑바로 세우고 텅 빈 거실을 훑어본 뒤 다시 내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단호했다. 이 10억 원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보상이야. 내일 아침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봐. 서류에 도장 찍어. 나는 여전히 침묵하며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어질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성격상 그저 이혼이라는 두 글자로 끝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이 2층 아이 방 쪽을 향했다. 미간에 극도의 서늘함이 깃들더니 아버지로서의 온정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뼛속까지 시린 독설이 흘러나왔다. 아들은 당신이 데려가. 앞으로 그 녀석은 나 강태준과 아무런 상관없는 아이야. 나는 아주 잠시 멈칫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나는 그렇게 멍청한 핏줄을 내 곁에 둘 생각 없어. 강태준의 말투는 확고했고 숨기지 않은 경멸이 가득했다. 성격도 음침하고 말수도 없고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패기나 영특함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녀석이야. 멍청하고 겁만 많지. 태성그룹의 미래 후계자 자리에 둬봤자 내 이름에 먹칠만 하고 내가 평생 일궈온 그룹을 망칠 게 뻔해. 나중에 커서 내 얼굴에 똥칠하느니 차라리 지금 깔끔하게 호적에서 파내는 게 나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묵묵히 참아온 시간들, 집안을 건사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온 나의 모든 헌신은 그의 눈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심지어 친아들조차 그에게는 눈에 거슬리는 짐이자 멍청한 오점일 뿐이었다. 나는 눈앞에 있는 7년을 한 침대에서 잔이 남자를 직시했다. 완벽하고 화려한 겉모습 아래 숨겨진 극악한 이기심과 무정함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내내 침묵하는 나의 태도에 꽤 만족한 듯했다. 갑작스러운 변고에 넋이 나가 반항할 힘조차 잃고 순종하는 것이라 착각한 그는 더욱 오만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나왔다. 10억 원이면 당신이 아이 데리고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이야. 눈치껏 얌전히 도장 찍어. 소란 피우거나 질척대지 말고 태성그룹 자산을 넘볼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마. 지난 7년 동안 당신은 집에서 전업주부로만 있었지. 내 사업에 기여한 건 단 하나도 없잖아. 이 돈을 받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자비를 베푼 거야. 만약 허튼 수작 부리면 단 한 푼도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그는 몸을 살짝 굽히고 테이블을 짚으며 내 시선 가까이 다가왔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이 이 서울 바닥에서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나는 마침내 시선을 들어 평온하게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울며 매달리지도 않았고 따져 묻지도 않았으며 다투지도 않았다. 내 목소리는 파도 하나 없이 잔잔했고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다. 다 말했어. 강태주는 흠칫 놀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평온하게 반응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는 내가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거나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며 매달릴 것이라 짐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종결될 결혼이나 버림받을 친자식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덤덤하게 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해 없으면 수표 챙겨. 내일 시간 맞춰서 도장 찍으러 나와. 그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거두고 다시 차가운 태도를 회복한 뒤 몸을 돌려 나가려 했다. 강태준. 내가 입을 열어 그를 불러 세웠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을 단번에 멈추게 했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또 무슨 할 말 있어? 정도껏 해. 나는 손가락으로 10억 원짜리 수표를 가볍게 밀어냈다. 서늘한 종이의 질감, 눈을 찌르는 금액. 나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이 10억 원, 당신이 가져. 내일 제 시간에 맞춰 가정법원으로 갈게.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이 빈손으로 이혼해 줄게. 아이는 내가 데려가고 당신 돈은 단 한 푼도 안 받아. 그제야 강태주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의 눈동자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서려 있었다. 그의 인식 속에서 나는 그에게 기생해 살아가는 전업주부였고 그를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여자였다. 10억 원은 나에게 하늘이 내린 은혜나 다름없을 텐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너 진심이야?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다. 허세 부리지 마. 이번 기회 놓치면 앞으로 내 돈 단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갈 줄 알아. 필요 없어. 내 말투는 평온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당신 돈은 너무 더러워.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눈빛에 분노와 경멸이 스쳤다. 그는 내가 짐짓고고한 척하며 더 많은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이라 여겼다. 그래, 네 뜻대로 해주지. 내일 가서 후회나 하지 마. 울면서 다시 돌아와 매달리지도 말고. 말을 마친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몸을 돌려 성큼성큼 집을 나섰다. 감지 조명이 꺼지고 묵직한 현관문이 닫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우리의 7년 결혼 생활이 얽힌 끈을 완전히 끊어내는 소리였다. 거대한 거실은 순식간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유리 테이블 위에는 10억 원짜리 수표 한 장만이 외롭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황당하고 값싼 매매 계약서처럼. 그때 2층 아이방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작고 마른 인형이 문가에 조용히 섰다. 7살 난 아들 강도윤은 순면 잠옷을 입고 있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창백할 정도로 하얀 작은 얼굴은 차분했다. 아이가 가질 법한 당황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스네를 지롱 성공예느를 간자. 도윤이는 아래층에서 오간 모든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으면서도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다. 아이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평온한 발걸음으로 테이블 옆으로 다가왔다. 고개를 숙여 수표를 바라보는 새까만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나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침착함은 사람을 섬뜩하게 만들 정도였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여전히 단정히 앉은 채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아, 내일 엄마가 너 데리고 여기서 나갈 거야. 도윤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을 자연스럽게 테이블 가장자리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유리를 두드렸다.
아이 특유의 앳된 목소리였지만 그 음색은 서늘하고 기이할 정도로 확고했다. 네, 아빠가 우리를 버렸으니 앞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영원히 바닥으로 처박아 줄게요. 나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놓인 교과서와 문제집을 천천히 챙길 뿐이었다. 동작은 여유롭고 단정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나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서울가정법원 입구에 섰다. 초가을의 햇살은 맑고 눈부셨지만 몸에 닿는 온기는 마음속 깊은 곳의 서늘함을 덮어주지 못했다. 나는 수수한 무채색 옷차림에 미리 정리해둔 이혼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있었다. 내 곁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도윤이가 내 손을 잡고 섰다. 아이는 작은 책가방을 메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어떤 투정이나 울음도 없이 얌전하고 조용하게 서 있었다. 약속 시간 10분 전, 강태준의 흑색 최고급 세단이 도로변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그가 먼저 내렸다. 최고급 맞춤 정장이 그의 훤칠한 체격을 돋보이게 했고 화려하고 빈틈없는 모습이었다. 그의 뒤를 따라 내린 한유라는 명품 투피스에 아찔한 하이힐을 신고 완벽하게 세팅을 한 채 강태준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의 태도는 은밀하면서도 한껏 과시적이었다. 승리자의 기운을 완연히 드러내며 나란히 걸어오는 그들의 모습에 지나가던 행인들도 고개를 돌려 수근거렸다. 한유라가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보며 애교 섞인 콧소리로 말했다. 내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볼륨을 조절한 것이었다. 태준 씨,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7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지은 언니가 이렇게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까? 난 왠지 마음이 좀 불안해. 거짓된 배려로 포장된 그 말은 사실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과시하고 나의 비참한 처지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려는 목적이었다. 강태준은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하고 맹목적인 눈빛이었다. 그의 말투는 한없는 관용과 확신에 차 있었다. 걱정할 거 없어. 나 없이는 못 사는 여자라도 이제는 떠나야 해. 어제 본인 입으로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나가겠다고 약속했어. 10억 원도 안 받겠다더군. 쓸데없이 고고한 척하는 거지 뭐. 말을 마친 두 사람은 이미 내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한유라는 짐짓 선의를 가장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지만 승리자의 뽐냄과 우월감을 눈빛에서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다. 지윤 언니, 정말 미안해요. 태준 씨랑 7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돌고 돌아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요. 우릴 너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을 뿐 그녀에게 단 한 줌의 시선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저 도윤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수속 밟기만을 기다렸다. 도윤이가 고개를 들어 새까만 눈동자로 한유라를 차갑게 훑어보고는 무심한 표정의 강태준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굳게 담은 작은 입술, 또래를 아득히 뛰어넘는 거리감과 냉정함이 아이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여 친아들의 눈빛과 마주치자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다. 짜증 섞인 가혹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강도윤, 똑바로 들어. 내가 너희 모자를 버린 거지 너희가 날 버린 게 아니야. 앞으로 밖에서 주제 파악 잘하고 다녀. 내 강씨 성 팔면서 사기 치고 다니지도 말고. 내 이름에 먹칠하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모욕적인 말이 대놓고 쏟아지자 주변 행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누군가는 7년을 헌신하고도 빈손으로 쫓겨나는 내 처지를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멍청하고 두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비웃었으며 누군가는 첫사랑이 돌아오자 본처가 쫓겨나는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을 조롱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덤덤했다. 손에 든 서류를 한번 정리하고는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시간 다 됐어. 들어가서 서류 접수해. 강태준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물결 하나 없이 평온하고 어떠한 억울함이나 분노도 보이지 않자 속으로 끓어오르는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내가 억지로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한유라를 끌어안고
내 곁에 바짝 붙어 나란히 법원 민원실로 걸어 들어갔다. 철저하게 과시적이고 친밀한 태도로 나를 자극하려는 수작이었다. 민원실 안은 이혼 수속을 밟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질서는 정연했다. 접수처 직원이 우리의 서류를 건네받고 형식적으로 정보를 대조하다가 우리 세 사람을 묘한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한유라는 타인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부드럽게 속삭였다. 태준 씨, 수속 끝나면 우리 저번에 봐둔 한남동 신혼집 보러 가자. 응? 나 귀국한 지 한참 됐는데 이제야 떳떳하게 당신 곁에 있을 수 있게 됐네. 강태준이 다정하게 대답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수속 마치고 오후에 바로 계약하러 가자. 다음 주에 약혼식도 올리고 온 세상에 다 알릴 거야.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두 사람의 달콤한 대화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내게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였다. 이 과정에서 나를 철저히 짓밟아 비참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직원이 정보 대조를 마치고 일상적인 절차에 따라 쌍방의 이혼 의사가 자발적인지, 재산 및 양육권 분쟁은 없는지 물었다. 강태준이 먼저 단호하고 깔끔하게 대답했다. 자발적인 합의 이혼입니다. 재산 분쟁 없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키웁니다. 저는 모든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을 포기하고 이 시간부로 저 아이와 친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합니다. 친자 관계를 단절한다는 가벼운 한마디가 7년의 부자지간을 완전히 끊어냈다. 나는 직원의 시선을 받으며 평온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자발적인 이혼입니다. 어떠한 분쟁도 없습니다. 쌍방의 대답을 확인한 직원이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펜을 내밀었다. 합의서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빈손으로 이혼하며 모든 부부 공동재산을 포기하고 아들 강도윤을 나 홀로 양육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어떠한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으며 면접 교섭권도 가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선명했다. 강태준은 펜을 들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유려하게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미련이라고는 단 한 줌도 없는 깔끔한 마무리에 이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눈동자에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망설이고 매달릴 것이라는 확신을 품은 장난기 섞인 빛이 서려 있었다. 한유라도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내가 이성을 잃고 무너져 눈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는 은밀한 눈빛이었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목은 평온했고 서명은 단호했다. 한 획 한 획 내 이름을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다. 멈춤도 주저함도 미련도 없었다. 서명의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내 곁에 서 있던 도윤이가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다. 서늘한 시선이 강태준에게 닿았고 아이의 입에서 한마디가 가볍게 흘러나왔다. 앳된 목소리였지만 발음은 날카롭고 또렷했다. 당신이 오늘 우릴 버렸으니 앞으로 태성그룹이 무너지는 건 전부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순식간에 민원실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강태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그저 아이가 오기로 내뱉는 헛소리라 치부하면서도 짜증을 참지 못하고 매섭게 호통을 쳤다.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눈을 치켰더? 조그만 게 어디서 감히 어른들 일에 입을 놀려. 태성이 얼마나 탄탄한 그룹인데 너 같은 머저리가 입에 올릴 곳이 아니야. 한유라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냥하게 다독이는 척하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다. 아직 애라서 철이 없는 거잖아. 태준 씨 화내지 마. 앞으로 도윤이도 지은 언니 밑에서 크면서 가정교육 잘 받으면 점차 분수를 알게 되겠지. 나는 서명을 마친 서류를 직원에게 밀어주며 펜을 내려놓고 손을 뻗어 도윤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했다. 이 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이의 말을 그저 분풀이 섞인 칭얼거림으로만 여겼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말이라는 것을. 10분 뒤 모든 절차가 완료된 접수증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 이것으로 나와 강태준의 7년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종지부를 찍었다. 강태준은 서류를 재킷 안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천근만근의 짐을 덜어낸 듯 홀가분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나를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조롱 섞인 투로 말했다. 당신 소원대로 됐군.
이제 서로 빚진 거 없는 거다. 네가 한 말 꼭 지켜. 앞으로 나와 유라 앞에 질척대면서 나타나지 마. 한유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승리감으로 가득했다. 지은 언니,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길 바랄게요. 태준 씨 내조와 회장 사모님 역할은 이제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 말고요. 나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고 도윤이의 손을 이끌어 돌아섰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건조하게 한마디만 내뱉었다. 두고 보면 알겠지. 두 사람은 덤덤하게 떠나는 내 뒷모습을 보며 그저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강한 척하는 것이라 여기고 마주보며 비웃었다. 그들은 곧 완성될 사랑과 화려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취해 있었다. 오늘 이 화려하고 비정했던 이혼 소동이 태성그룹 붕괴의 공식적인 카운트다운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말이다. 법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어깨 위로 쏟아졌다. 내 발걸음은 여유롭고 평온했다. 도윤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 인간들이 우리에게 진 빚을 이자까지 쳐서 몽땅 다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혼 다음 날 오후 4시, 나는 평소대로 강남 최고급 명문 사립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학교 종소리가 교정을 울렸고 단정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무리지어 교문을 쏟아져 나왔다. 주변은 학부모들의 외제차로 시끌벅적했다. 나는 인파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서 도윤이를 기다렸다. 이 학교는 태성그룹이 재단의 핵심 후원사인 사립학교로 정재계 자제들이 대부분 재학 중이었다. 예전에 도윤이는 그룹 후계자라는 신분으로 이곳에 다녔지만 오늘은 대중 앞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일 뿐이었다. 잠시 후 눈을 찌를 듯 화려한 마이바흐 한 대가 교문 앞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멈춰섰다. 강태준이 한유라를 대동하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시선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차를 세우고는 나란히 내렸다. 두 사람은 정문 앞 중앙 통로를 막아선 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명백히 우리 모자를 저격하기 위해 작정하고 온 것이었다.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 순식간에 두 사람을 알아보고 멈춰서서 수군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었고 경제지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라 인지도가 높았다. 그런데 어제 막 이혼을 끝낸 그가 오늘 당장 새 여자와 함께 아들의 학교 앞에 당당하게 나타났으니 순식간에 엄청난 가십거리가 된 것이다. 도윤이는 학교에서 평판이 그저 그랬어. 말도 없고 성적도 평범하고 보나마나 엄마 닮아서 재벌가 핏줄다운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지 뭐. 소문에 강 회장이 아예 아들도 버리고 위자료며 양육비도 땡전 한 푼 안 줬다던데? 진짜 자기 핏줄로 인정도 안 하는 모양이야. 주변에 쑥덕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내 표정은 변함이 없었고 어떠한 동요도 없이 교문 쪽만 묵묵히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이가 책가방을 메고 교문을 나섰다. 깡마른 체구에 꼿꼿한 자세로 걷는 모습은 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는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걸음걸이는 차분했고 표정은 담담했다. 길 한가운데를 막아서고 있는 강태준과 한유라를 보고도 아이는 멈칫하거나 피하지 않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한유라가 먼저 한 걸음 다가왔다. 완벽하게 세팅된 얼굴에는 무해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말투는 다분히 의도적인 깎아내림으로 가득했다. 도윤아, 며칠 못 봤는데 왜 아줌마 보고 인사도 안 해?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예의를 밥 말아먹은 건 아니지? 그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주변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했다. 순식간에 도윤이에게 예의 없고 비뚤어진 애라는 꼬리표를 붙이려는 심산이었다. 강태준이 그녀의 뒤를 이어 친아들을 거만한 눈빛으로 내려다 보았다. 뼛속까지 시린 눈빛에는 한 줌의 온기도 없었다.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지. 이제 너와 나 사이의 부자정은 끝이라고. 네 엄마 따라 평범하게 구질구질하게 살 거면 다시는 내 그룹 이름에 흠집 낼 생각 마라. 그는 주변을 둘러싼 인파를 한번 훑어본 뒤 의도적으로 대중 앞에서 아이를 짓밟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지독했다. 내 아들이 평범해도 최소한의 뼈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격은 음침하고 머리는 둔탁하고 성적은 만년 하위권에다 기본적인 사교성조차 없으니 앞으로 수조 원대 자산을 굴려야 할 그룹을 너같이 무능하고 수치스러운 놈한테 물려줄 일은 영원히 없을 거다. 수치스러운 놈이라는 꼬리표가 7살짜리 아이에게 잔인하게 꽂혔다. 교문 앞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구경하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도윤이에게 쏠렸다. 동정, 조소,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적지 않은 재력가 학부모들이 속으로 비웃으며 자신의 자식이 저렇게 친애비에게 대놓고 버림받는 꼴을 당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하고 있었다. 한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드럽게 타이르는 척하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태준 씨,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 도윤이가 좀 느려서 그런 거잖아. 앞으로 지윤 언니 밑에서 얌전히 공부나 하면서 평범하게 살면 돼. 재벌가 후계자가 뭐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가. 이 말로 상황은 완전히 종료된 듯했다. 도윤이가 평생을 평범하게 살며 상류층의 발도 들이지 못할 것이란 공개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손을 뻗어 도윤이를 내 곁으로 당겼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다 떠들었어? 볼일 다 끝났으면 길 비켜. 우린 집에 가야 하니까. 강태준은 내가 여전히 덤덤하고 조금의 수치심이나 억울함조차 보이지 않자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가 굳이 학교까지 찾아와 대놓고 모욕을 준 이유는 나와 아이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고 지인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10억 원을 포기하고 고고한 척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심산이었다. 어딜 급하게 가. 강태준이 길을 막아서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붙였다. 내가 오늘 학교까지 온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야. 오늘부로 전교생과 교장, 여기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알아야 해. 이 아이와 나, 그리고 태성그룹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앞으로 이 녀석이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치든 나한테 뒷수습해 달라고 찾아올 생각 마라. 난 절대 인정 안 할 테니까. 애 똑바로 못 키우겠으면 밖에서 남들한테 패나 끼치게 두지 말고 전학이나 알아봐. 모욕이 겹겹이 쌓인 사실상 사회적 매장 선고나 다름없었다. 아이의 체면을 완벽히 짓밟아 버린 것이다. 바로 그때 줄곧 침묵하던 도윤이가 가볍게 내 팔을 밀어내고 앞으로 반걸음 나섰다. 거대한 체구의 강태준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키는 강태준의 허리춤에 겨우 닿을 만큼 작았지만 아이의 기세는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새까만 눈동자는 투명할 정도로 냉정했다.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오직 차디찬 무심함 뿐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고개를 숙일 거라 여겼다. 그러나 도윤이는 그저 입을 열어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시끌벅적한 교문 앞을 울렸다. 강태준 씨, 당신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나도 당신 껍데기뿐인 회사 같은 건 애초에 관심 없었어요. 아이는 담담하게 이어갔다. 당신은 내가 둔탁하고 평범해서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수조 원대 그룹은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잖아요. 자금줄은 부풀려져 있고 리스크 관리 체계는 허수아비나 다름없고 오로지 얄팍한 신용 등급으로 불법적인 단기 자금 융통하면서 억지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 모를 줄 아세요? 짧은 몇 마디가 그룹의 가장 은밀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찔렀다. 현장에 있던 재계 학부모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놀란 눈으로 강태준을 쳐다보았다. 업계 내부의 1급 기밀이자 베테랑 임원들조차 입에 담깃거리는 치부를 7살짜리 꼬마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것이다. 강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고 눈동자에는 경악과 극도의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미친 헛소리. 강태준의 얼굴은 누가 너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리라고 시켰어? 도윤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평온하게 대답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내가 직접 분석하고 계산한 거니까. 당신은 오너로서 자질도 없고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눈앞에 이익만 붙는 데다 오만함만 가득해. 오늘 당신이 우리 모자를 버렸지만 내일 당신 회사가 연쇄 부도를 맞을 땐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거야.
가장 어린 목소리로 뱉어낸 가장 냉정하고 파괴적인 선언이었다. 주변은 발칵 뒤집혔다. 한유라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뻣뻣하게 굳었고 그녀는 당황한 눈빛으로 강태준을 보며 다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들었다. 아휴, 애가 충격받아서 그냥 아무 말이나 지어내는 거잖아요. 다들 어린애 헛소리니까 잊어버리세요. 헛소리 아닌데. 도윤이가 그녀의 변명을 단칼에 자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쨍기를 박았다. 열흘 안에 결판 날 거야. 강태준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한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 있는 낯선 핏줄을 보며 그는 생전 처음으로 직감했다. 지난 7년간 무시하고 멍청하다고 확신했던 이 아이의 내면에는 자신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천재적인 지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하지만 끓어오르는 수치심과 재벌 회장의 체면 때문에 그는 억지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핏덩이 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기업을 노네. 두고 보마. 도윤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몸을 돌려 내 손을 먼저 잡았다. 꼿꼿한 자세로 여유롭고 당당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뒤통수에 꽂히는 수많은 복잡한 시선들을 무시한 채 묵묵히 인파를 뚫고 교문을 나섰다. 학교를 벗어난 후 나는 도윤이를 데리고 강북에 있는 낡고 비좁은 빌라로 향했다. 결혼 전 내 명의로 사두었던 작은 집이었다. 평수도 좁고 인테리어도 낡아 강태준의 호화로운 한남동 저택과는 천지 차이였지만 지금 우리 모자에게는 유일하게 안전한 보금자리였다. 간단한 짐을 풀고 집안을 대충 정리했을 무렵 휴대전화에 연달아 은행 알림창이 떴다. 클릭해보니 내 명의로 발급된 VVIP 가족 카드와 결혼 후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관리 계좌가 일제히 정지 및 동결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남은 건 결혼 전 비상금으로 모아둔 소액 계좌뿐이었고 당장의 기본 생활비조차 빠듯한 금액이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강태준의 지시였다. 낮에 학교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밤이 되자마자 즉시 손을 써 내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이다. 가장 치졸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였다. 내가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살아와 독립적인 수입이 없으니 돈줄만 끊으면 며칠 못 버티고 제 발로 돌아와 엎드려 빌 것이라 확신한 것이다. 식탁에 앉아 태블릿을 보던 도윤이가 내 휴대전화 화면을 흘끗 보고는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인간이 우리 굶겨 죽이려나 봐요. 나는 액정을 덮으며 표정 변화 없이 가볍게 대답했다. 상관없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관문에서 거칠고 급박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무례하고 오만한 박자였다.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녀 2명이 서 있었다. 태성그룹 비서실장과 사내 법무팀 소속 변호사였다. 두 사람은 초대를 받지도 않고 집 안으로 쑥 들어와 낡은 실내를 훑어보며 숨길 수 없는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비서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만하고 차가웠다. 사모님, 아니 서지윤 씨. 회장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7년의 정을 생각해서 너무 매정하게 굴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서지윤 씨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낮에 애가 짓거린 말들 다 주워 담으면 계좌 동결은 풀어주시겠답니다. 매달 생활비도 다시 지급할 의향이 있으시다더군요. 나는 팔짱을 낀 채 차분히 대답했다. 그딴 적선 필요 없어. 그러자 변호사가 한 걸음 나서며 내용 증명을 꺼내 들었다. 기계적인 말투였지만 곳곳에 협박이 배어 있었다. 서지윤 씨,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정된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으며 거주 환경도 이렇게 열악합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친권 및 양육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현재의 경제적 요건과 주거 상태를 고려할 때 법원은 10중 8구 강도윤 군의 양육권을 회장님 측으로 넘길 겁니다. 회장님께서 마음이 약하셔서 굳이 아이를 뺏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신다면 저희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 한 푼 못 받는 건 물론이고 아들까지 뺏기게 될 겁니다. 적나라한 협박이었다. 먼저 돈줄을 끊어 생활고로 옥죄고 그 다음에는 양육권이라는 약점을 쥐고 흔들어 내 모든 자존심과 저항 의지를
박살 내겠다는 속셈이었다. 비서실장이 거들며 유도 신문을 던졌다. 서지윤 씨,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개 한번 숙이면 그만인 것을. 카드 정지도 풀고 아이도 다시 재벌가 도련님으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게 이런 구질구질한 단칸방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며 한편으론 협박하고 한편으론 구슬리면서 내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안간힘을 썼다. 그들은 내내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도윤이를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꼬마로만 여긴 것이다. 그때 도윤이가 태블릿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늘한 시선이 두 사람을 훑고 지나갔다. 어린 목소리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아저씨들 돌아가서 강태준한테 똑똑히 전하세요. 헛수고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는 고개 숙일 일 없고 우린 그 인간의 더러운 돈 따위 필요 없으니까. 비서실장이 멈칫하더니 이내 헛웃음을 쳤다. 어린애의 유치한 반항이라 여긴 모양이었다. 도련님, 어른들 일에 아이가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야 엄마 따라 고생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후회 안 해. 도윤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말투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급소를 찔렀다. 태성에서 이번 달에 굵직한 해외 투자 3건 진행했죠. 그중 2건은 손실났고 대금 회수일은 이미 지났고 장부상 가용 현금 흐름은 진작에 바닥났잖아요. 강태준이 수조 원대 자산가인 척 껍데기만 요란하지 속은 텅텅 비었다는 뜻인데 우리 엄마 명의로 된 고작 한도 몇천만 원짜리 가족카드 동결한 것도 결국 쫄려서 허세 부리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변호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오만한 태도가 단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건 그룹 내부 재무팀의 1급 기밀이었다. 외부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 중간 간부들조차 접근할 수 없는 자료였다. 그런데 7살짜리 꼬마가 그 수치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도윤이는 무심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여기까지 와서 으름장을 놓는 건 강태준이 어떻게든 멘탈 챙겨보려고 발악하는 거야. 자기도 자기 회사 곳간 다 털리고 구멍난 거 아니까 후달리겠지. 그래서 남은 권이라도 확인해보려고 우리 모자를 짓밟아 보려는 거고. 돌아가서 전에 우리한테 굴복하라고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터지기 직전인 자기 똥이나 제대로 치우라고. 비서실장 얼굴의 경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더 이상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했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기세등등하던 호기는 완전히 박살났다. 나는 시기를 맞춰 차갑게 축객령을 내렸다. 할 말 다 끝났으면 이만 나가주시죠. 강태준한테 전하세요. 헛수고하지 말라고. 난 타협하지도 돌아가지도 않을 테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류를 주섬주섬 챙겨 도망치듯 황급히 빠져나갔다. 다음 날 정오,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한유라였다. 그녀는 청담동의 프리미엄 호텔 라운지로 나를 단도직입적으로 호출했다.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뻔뻔하고 강압적인 어투로 나를 따로 만나 철저하게 길을 죽이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나는 대충 옷을 챙겨 입고 혼자 약속 장소로 나섰다. 도윤이는 거처에 남아 조용히 노트북을 켜게 두었다. 그 라운지는 재벌가나 VVIP들이 주로 드나드는 곳으로 프라이빗하고 사치스러웠다. 한유라는 이미 가장 경치가 좋은 창가 자리를 독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한정판 명품 드레스에 화려한 치장까지 완벽하게 꾸민 그녀 앞에는 최고급 디저트와 홍차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태도는 오만하고 당당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수수한 옷차림은 주변의 화려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내 태도에는 어떤 위축됨이나 초조함도 없었다. 한유라는 나를 훑어보며 조소를 가득 담은 눈으로 입을 열었다. 서지은, 요즘 살기 팍팍하지? 그녀는 티스푼으로 찻잔을 톡톡 치며 득이양양한 투로 말했다. 태준 씨가 그러더라. 당신 가족 카드랑 계좌 싹 다 묶어버렸다고. 돈줄 다 끊겼다며?
7년 동안 사모님 소리나 들으며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커리어도 인맥도 없을 텐데. 애 데리고 그 좁아터진 강북 빌라에 처박혀서 하루하루 피말리며 살고 있겠네. 나는 표정 변화 없이 가만히 그녀의 도발을 들어주었다. 그녀가 마음껏 잘난 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침묵하자 한유라는 더욱 기고만장해져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 귀국한 지 며칠 만에 태성그룹 예비 안주인 자리 꿰찼어. 한남동 저택, 자산, 인맥, 전부 곧 내 것이 될 거야. 당신이 7년 동안 지킨 남자, 7년 동안 희생한 청춘 전부 다 나를 위해 예쁘게 차려놓은 밥상이 된 셈이지. 솔직히 나 당신의 그 쓸데없는 똥고집 하나는 인정해. 10억짜리 위자료도 마다하고 이제 와서 알거지로 쫓겨난 거 엄청 후회하고 있지?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춰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내가 오늘 당신 부른 건 지난 얘기나 하자고 부른 게 아니야. 통보하려고 불렀어. 앞으로 그 잘난 아들 데리고 이 바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2번 다시 태준 씨 눈앞에 얼쩡거리지도 말고 강도윤 그 맹한 애가 학교에서 태성 이름 함부로 입에 올려서 회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 없게 입단속 철저히 시켜. 푼돈 남은 거 쥐고 찌그러져 살아.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얼토당토하는 역전극 꿈도 꾸지 말고 얌전히 엎드려 있으면 내가 가끔 기분 좋을 때 태준 씨한테 당신들 숨통은 안 끊게 말려줄 수는 있으니까. 마치 엄청난 자비를 베푼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는 내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자신에게 쥐락펴락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건조하게 물었다. 다 짓거렸어? 한유라는 나의 지나치게 평온한 반응에 말문이 막혔는지 안면 근육이 살짝 굳었다가 이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곧 장악할 그룹에 대한 야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나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룹의 1급 기밀을 줄줄이 누설했다. 태준 씨가 벌써 해외 신규 사업 권한을 전부 나한테 넘겼어. 다음 달이면 내 임원 취임도 공식 발표될 거고 그룹은 앞으로 해외 단기 차입금 집중 투자에 전력을 다할 거야. 가용 현금 싹 다 끌어모으고 무리해서라도 레버리지 극대화해서 덩치 키울 거라고. 그녀의 얼굴엔 자만심이 가득했다. 자신이 떠벌리는 그 기회가 실은 그룹의 숨통을 끊을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우리가 시장 조사 다 끝냈어. 지금 글로벌 장세 엄청 좋고 단기 차익 남기기 딱이야. 이번 타이밍만 제대로 잡으면 태성 시가총액은 바로 2배로 뛰어. 단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요즘 자본 흐름이 좀 막혀서 단기 융자랑 제1금융권 대출로 억지로 돌려막고 있다는 건데 뭐 그 정도 리스크는 문제도 아니지. 나는 가만히 들으며 모든 핵심 정보를 머릿속에 갈무리했다. 맹목적인 단기 차입, 돌려막기식 횡령, 그리고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비전문가 한유라에게 그룹 핵심 사업의 정권을 위임했다는 사실까지. 하나하나가 거목을 단번에 무너뜨릴 치명적인 배임 행위였다. 한유라는 기업 리스크 관리가 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가치 2배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맹목적인 투기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에 눈이 먼 강태주는 거대 조직의 뇌관을 문외한의 손에 쥐어주며 자기 발밑에 스스로 시한폭탄을 설치한 꼴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되물었다. 만약 시장 상황이 뒤집히고 차입금 만기일이 다가오고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 흑자 부도 날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어? 한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맨날 집구석에만 처박혀 밥이나 하던 주부가 거시경제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태준 씨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사람 감을 네가 감히 의심해? 게다가 내가 꽉 쥐고 철저히 통제할 건데 손해볼 일 절대 없어. 쓸데없는 질투는 접어도 그녀의 경멸은 극에 달했다. 네가 평생 만져본 돈 다 합쳐도 태성의 하루치 거래대금 반이반도 안 될걸? 애 데리고 찌그러져서 쥐 죽은 듯이 살아.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눈동자에는 한 점의 물결도 잃지 않았다. 낙하산 임원의 권력 장악,
과도한 레버리지, 텅 빈 깡통 장부. 이 세 가지 치명타가 겹쳐진 이상 굳이 우리가 손쓰지 않아도 태성은 이미 공중분해되기 직전이었다. 도윤이가 예견했던 모든 폭탄이 지금 완벽하게 세팅되고 있었다. 한유라는 내가 아무 말도 못하자 완벽하게 패배를 인정했다고 생각하며 콧대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렸다. 사흘 줄게. 이 서울 바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 앞으로 태준 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내 말 안 들으면 너랑 네 멍청한 아들 이 바닥에서 영영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그 절대 손에 안 보는 장사 어디 한번 두고 볼게. 말을 마친 나는 미련 없이 뒤돌아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곧바로 서초동에 있는 대형 로펌으로 향했다. 미리 예약해둔 수석 변호사가 대기 중이었다. 외부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한 묵직하고 고요한 회의실엔 오직 서류 넘기는 소리만 사각사각 울렸다. 숨겨진 증거들을 조용히 취합하고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에 완벽한 공간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가져온 암호화된 USB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차례로 펼쳤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호락호락하게 당할 생각은 없었다. 겉보기엔 그저 순종적인 사모님이었지만 뒤로는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룹의 치명적인 비리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왔다. 자료를 훑어보던 변호사의 표정이 갈수록 굳어졌다. 서지윤 씨, 이 증거들 완결성이나 정확도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네요. 완벽하게 빈틈없는 횡령 및 배임고리가 형성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강태준의 지난 5년간의 자산 변동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부부 공동재산을 담보로 몰래 회사 지분을 은닉했고 한유라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 그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했다. 자금 세탁 경로, 페이퍼 컴퍼니, 이체 내역까지 모든 거래 기록이 반박의 여지 없이 투명하게 추적되어 있었다. 거기에 그룹 차원의 더 치명적인 경제 범죄 증거도 수두룩했다. 강태준은 몸집을 불리기 위해 단연간 가짜 매출을 잡아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불법적인 무리한 차입과 이면 계약서로 세금을 포탈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넘나들었다. 그 모든 불법적인 꼼수로 쌓아 올린 것이 지금 태성의 수조원대 자산이라는 모래성이었다. 조금 전 호텔 라운지에서 한유라가 제 입으로 불어버린 단기 자본 집중 투자와 차입금 돌려막기 작전은 내가 쥐고 있는 자료들과 완벽하게 맞물려 태성의 사기 행각과 붕괴 직전의 재무 상태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기밀 서류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이 너무 오만했네요. 재산 은닉과 조세 포탈 흔적을 제대로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해외 투자에 무리하게 불법 차입금을 끌었었으니 글로벌 증시가 조금만 출렁거려도 자금줄이 끊어질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내부 고발 자료까지 터지면 태성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거래 정지, 오너 구속 수사까지 연쇄적인 3중 타격을 맞게 되겠군요. 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평온하게 지시했다. 자비는 필요 없어요. 모든 자료 깔끔하게 정리해서 당장이라도 금감원과 검찰에 넘길 수 있게 준비해두세요. 증거 정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로펌의 보안 전산망에 실시간 알림이 떴다. 도윤이가 집에서 원격으로 동기화해 보낸 최신 전산 자료였다. 아이는 남는 시간을 이용해 강태준이 몰래 저지른 최후의 발악을 기어코 해킹해냈다. 강태준은 한유라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그룹의 최후보루인 리스크 관리 기금 3건을 몽땅 빼내어 그녀가 주도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전부 몰빵해버렸다. 조직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제 손으로 찢어발긴 셈이었다. 이제 완충지대는 완전히 사라졌고 외부에서 작은 핀셋 충격만 가해져도 그룹 전체가 연쇄부도를 맞을 상황이었다.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는 혀를 내둘렀다. 강 회장, 여자에 미쳐서 제 무덤을 제대로 팠군요.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눈앞에 쾌락만 쫓다 선대부터 물려받은 그룹을 제 손으로 박살냈습니다. 껍데기만 요란했지 살짝만 건드려도 가루가 되겠네요. 나는 시종일관 덤덤한 표정으로 털끝만큼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강태준 본인의 선택이었다.
처자식을 내버리고 멍청한 여자를 맹신해 전 재산을 걸었으니 그가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건 전적으로 자업자득이었다. 누굴 원망할 자격도 없었다. 그와 동시에 회의실 벽면, 스마트 TV 화면 구석에 경제지 속보가 떴다. 강태준이 다음 주에 한유라와의 성대한 약혼식을 올리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기사에는 한유라가 태성 해외사업부 총괄본부장으로 취임한다는 공식 인사 발령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해 곧 시가총액이 2배로 뛸 것이라는 둥 온갖 언론 플레이와 장밋빛 전망이 도배되었다. 장밋빛 전망이 도배되었다. 실시간 여론은 찬양 일색이었지만 이 성대한 축제가 그룹 멸망을 알리는 마지막 전야제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는 눈을 찌르는 화려한 기사 제목을 보며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저런 가증스러운 찌라시는 신경 쓰지 마시고 팩트체크와 증거 확보에만 집중하세요. 터뜨릴 적절한 타이밍은 제가 잡습니다. 변호사는 즉각 움직였다. 횡령, 배임, 조세포탈, 이면계약, 분식회계 등 모든 범죄 사실을 엮어 완벽한 사냥용 덫을 완성했다. 다음날 정오, 태성 본사 1층 대형홀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개방되었다. 강태준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약혼 및 임원 취임 소식을 공식 발표하며 주가를 띄우고 시장에 떠도는 자금 경색 루머를 잠재우려 했다. 거대한 중앙홀은 완전히 새로 단장되어 대형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바닥엔 레드카펫이 깔렸다. 수십 군데의 경제 전문 매체와 재계 유튜버들이 현장을 꽉 채웠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분위기는 뜨겁고 화려했다. 강태준은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으로 단상 중앙에 당당히 서서 재벌 총수의 기세를 뽐냈다. 한유라는 한정판 명품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낀 채 재벌가 사모님 특유의 고고하고 우아한 자태를 연기하며 모든 이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만끽하고 있었다. 식순에 따라 두 사람의 약혼 발표뿐만 아니라 한유라 본부장 취임식이 공식 선포되었다. 시장의 막강한 자본력을 과시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붙잡아두려는 얄팍한 속셈이었다. 현장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초청된 재계 인사들과 협력사 대표들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 강태준에게 인사를 건넸다. 젊은 나이에 대단한 안목을 가졌다느니, 그룹이 이제 날개를 달았다느니 온갖 아부가 쏟아졌다. 한유라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며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태성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공격적인 투자로 기업 가치를 2배, 아니 3배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연설이었지만 현장에선 다시 한번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말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그녀가 지휘하는 사업이 당장 내일이라도 상장 폐지될 깡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태준이 연단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내를 훑으며 묵직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태성그룹은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입니다. 이번에 한유라 본부장과 함께 개척할 글로벌 마켓은 태성의 새로운 청사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공격적인 M&A와 해외 투자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일부러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단호하게 덧붙였다. 저희 수조 원대 자산은 바위처럼 견고하며 어떠한 유동성 위기도 없습니다. 앞으로 끝없이 우상향할 일만 남았으니 시장에 근거 없는 찌라시들은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회장인 제가 직접 보증합니다. 그의 오만방자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제방송의 라이브 채팅창도 찬양으로 도배되었고 주가는 소폭 반등 곡선을 그렸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나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중앙홀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철저하게 인파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묵묵히 관망할 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웅장한 공간 속에서 아무도 우리 모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책가방을 맨 마른 체구의 도윤이는 화려한 행사장 한가운데서도 조금의 위축됨 없이 차분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응시했다. 조그만 액정이 깜빡였고 아이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미친 듯이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빠르고 유려한 해킹 솜씨였다. 환호하고 열광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극도로 냉정한 도윤이의 모습이 기괴할 만큼 대비를 이루었다. 단상 위에 강태준은 의기양양하게 연설을 이어갔다. 자신이 읽어놓은 거대한 모래성이 불과 몇 초 뒤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한유라 역시 그의 곁에서 거대 제국을 통치하는 여왕의 단꿈에 취해 있었다. 나는 단상을 똑바로 응시하며 파멸의 순간이 도래하기만을 조용히 카운트다운했다. 1초. 행사장 중앙을 꽉 채우고 있던 초대형 LED 전광판이 갑자기 번쩍이더니 까맣게 꺼져버렸다. 홍보 영상과 재무제표가 돌아가던 화면이 순식간에 죽은 듯 먹통이 되었다. 3초. 행사장 내 모든 전자기기들이 일제히 마비되었다. 실시간 중계 화면이 뚝 끊겼고 거래 시세창이 미친 듯이 요동치더니 하한가라는 새빨간 글씨가 화면을 징그럽게 뒤덮었다. 본사 사내망과 리스크관리 전산망이 통째로 멈춰버려 자금 이체나 보안 복구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었다. 5초. 모든 불법적인 기밀 자료, 이면 계약서 원본, 분식회계 장부, 차명 페이퍼 컴퍼니 거래 내역이 행사장 내 모든 모니터와 대형 전광판에 동시다발적으로 띄워졌다. 언론, 재계 인사, 협력사 대표들의 눈앞에 100% 생중계된 것이다. 수년간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저지른 조세 포탈과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검은 비자금 장부들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배임 증거들이었다. 7초. 제1금융권 시중은행들의 실시간 리스크 경고창이 모든 금융통신망에 알림으로 떴다. 모든 협력 금융기관이 일제히 신용대출 한도를 동결시키고 PF 사업 자금주를 강제 중단시켰다. 만기가 도래한 어음과 대출금 상환 독촉이 단일분의 유예도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돌려막기로 간신히 연명하던 그룹의 혈관이 단숨에 터져버린 것이다. 10초. 태성그룹 주가가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 낙하하며 거래가 전면 정지 VI 되었다. 수조 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금융시장은 태성의 최종 흑자 부도를 선언하고 모든 돈줄을 잠가버렸다. 십수년을 버텨온 재계의 거목이 굉음을 내며 밑동부터 부러져 내렸다. 전부 합쳐 정확히 10초. 화려한 찬사를 받던 정점에서 지옥 밑바닥으로 처박히기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시끌벅적하던 1층 중앙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다. 모든 매체 기자들, 귀빈들, 협력사 대표들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웃음이 굳어버렸고 경악과 충격만이 가득했다. 단상 위에서 위풍당당하던 강태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쥐고 있던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을 냈다. 그는 까맣게 꺼졌다가 시뻘건 범죄 내역으로 도배된 대형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고 전신이 마비된 채 머릿속이 퓨즈가 끊어진 것처럼 하얗게 비어버렸다. 한유라의 우월감 넘치던 미소도 산산조각이 났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던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강태준의 팔을 부여잡았다. 두 눈엔 극한의 공포와 당황스러움만이 가득했고 우아하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전산망이 왜 멈춰? 기밀 보안 문서가 어떻게 유출된 거냐고. 강태준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쉰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평소에 이성적이고 차가운 오너의 위엄은 완전히 벗겨졌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 그룹의 핵심 보안 체계, 서버망, 자금 완충지대가 단 10초 만에 완벽하게 박살났다. 쥐고 있던 모든 패가 까발려졌고 살길은 퇴로 없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구석에서 스마트워치를 두드리던 도윤이의 손가락이 멈췄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혼비백산한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어린 얼굴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죽은 듯 고요한 장내에 그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어제 말했잖아. 당신 회사는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지는 깡통이라고. 순간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왜소한 7살 꼬마에게 쏠렸다.
끔찍한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수조 원대 제국을 박살낸 것은 경쟁사의 공작도 아니고 글로벌 악재도 아니라 바로 어제 강태준 본인이 대중 앞에서 패급 취급하며 내다버렸던 친아들이라는 것을. 강태준도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따라 도윤이를 발견했다. 그의 눈동자에 미친 듯한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차올랐다. 전신에 소름이 돋고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반평생을 바쳐 일군 거대한 제국이 자신이 직접 호적에서 파내려 했던 아들의 손끝에서 단 10초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나는 도윤이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뒤로하고 평온한 발걸음으로 본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완벽한 몰락 소식은 불과 30분 만에 여의도 금융가와 재계를 휩쓸었다. 협력은행들은 일제히 뱅크런 대규모 인출 사태, 경고를 발령하고 책임자 문책 절차를 가동했다. 제1금융권 본점들은 즉각 특별 채권 회수단을 꾸렸다. 나는 도윤이를 데리고 여의도의 대형은행 본점으로 향해 이사이다 같은 결말을 묵묵히 관전하기로 했다. 본점 VVIP 접견실의 공기는 살벌하고 팽팽했다. 방금 전 본사에 화려했던 축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강태준에게 열려있던 모든 프리미엄 혜택과 프리패스 권한은 철저하게 차단되었다. 예전엔 굽실거리며 아부하던 은행 임원들의 얼굴은 냉혹할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원칙대로만 처리할 뿐 어떠한 유예도 없었다. 강태준이 헐레벌떡 은행 지점장실로 뛰어들어왔다. 구겨진 맞춤 정장의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늘 포마드로 깔끔하게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평소에 위풍당당하던 회장의 폼은 온데간데 없었다. 뒤따라 들어온 한유라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재벌가 안주인 행세를 하던 오만함은 씻은 듯 사라졌다. 두 사람은 지점장에게 사정의 대출 상환 기한을 며칠만 늦춰보려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들이 임원실 책상에 닿기도 전에 두꺼운 여신감사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쳐졌다. 은행 부행장이 싸늘한 얼굴로 정곡을 찔렀다. 강 회장, 내부만 까보니까 가관이던데요. 회장 재임 기간 내내 그룹 명의로 불법 차입금 끌어다 쓰고 가짜 매출로 신용 등급 조작하고 리스크 대비 자금 빼돌려서 돌려막기 하셨더군요. 이거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조세 포탈 한참 넘었습니다.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라 명백한 경제범죄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 한마디가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신 그는 앞뒤 안 맞는 변명을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이건 업계 관행입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일 뿐이고 횡령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사재를 털어서라도 메울 테니 어음 만기일 좀 미뤄주십시오. 저희에게 한 번만 살기를. 미뤄줘요? 부행장이 코웃음을 치며 모니터에 자금 세탁 기록을 보여주었다. 회장님이 비상금까지 싹 털어서 차명으로 해외 투기판에 전액 몰빵한 거 다 추적됐습니다. 가짜 장부로 연명하던 대출 구멍은 이미 수천억 대라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요. 지금 태성 주식은 휴지 조각됐고 진행하던 PF 사업 다 터졌고 하청업체들 줄도산 직전인데 누가 당신들 뒤를 봐줍니까? 이어 즉각적인 상환 독촉 조건들이 무자비하게 떨어졌다. 은행은 즉각 강태준 개인 명의의 모든 계좌와 한남동 자택 고급 외제차를 가압류 조치하고 경매에 넘겨 막대한 빚을 갚도록 처분했다. 동시에 그를 전 금융권 거래 정지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평생 관련 업계에 발을 들일 수 없게 금융 족쇄를 채웠다. 강태준 개인의 사회적 생명도 완벽하게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반평생 쌓아온 명성과 지위가 0으로 수렴했다. 옆에 서 있던 한유라가 기겁하며 반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강태준과 거리를 벌리며 다급하게 꼬리를 잘랐다. 전 방금 취임한 부서 책임자일 뿐이에요. 투자 결정이나 자금 운용은 다 강태준 회장이 단독으로 알아서 한 거고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건 저랑 아무 상관없는 배임입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강태준을 버렸다. 7년을 기다렸고 죽고 못 산다던 애틋한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제 한 몸 감옥에 안 가겠다고 발버둥 쳤다.
강태준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두 눈엔 핏발이 서 있었고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본처와 천재 아들을 버리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똥고집을 부리다. 결국 파산의 빚더미까지 떠안고 예비 구속자가 되었건만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여자는 가장 위급한 순간 자신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다. 한유라, 네가 먼저 그 사업 아이템 물어와서 무리하게 레버리지 당기자고 꼬드겼잖아.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발을 빼? 강태준의 목이 갈라지며 한이 서린 절규를 뱉어냈다. 한유라는 눈빛을 피하며 철저하게 표독스러운 태도로 맞받아쳤다. 내가 금융 리스크를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이 스스로 자만해서 판단력 잃고 오너 코스프레하며 미쳐 날뛴 거지. 당신 스스로 다 말아먹고 사기친 걸 왜 내 탓을 해? 나랑 엮지 마. 두 사람은 은행 한가운데서 체면도 버리고 짐승처럼 악을 쓰며 물어뜯고 싸웠다. 과거의 애틋하고 달콤했던 불륜 로맨스는 수천억의 빚과 징역형 앞에서는 한낱 휴지 조각보다 가벼웠다. 바닥까지 추해진 두 사람의 막장극을 지켜보던 부행장은 역겹다는 듯 최후 통첩을 날렸다. 사흘 내로 밀린 원금이랑 연체이자 싹 다 입금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장 내일 아침 대검찰청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 조치하고 출국 금지 후 구속수사 의뢰할 겁니다. 그 말이 강태준의 마지막 멘탈을 박살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털썩 주저앉았다. 수조원대 재벌 회장이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고 떵떵거리던 오너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데는 불과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 모든 과정을 나와 도윤이는 구석에서 싸늘하게 관전했다. 한 줌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이 모든 참극은 그가 스스로 판 지옥이었다. 작은 체구의 도윤이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나지막이 말했다. 완벽한 지위, 화목한 가정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스스로 오만해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저런 멍청한 여자를 믿어서 자기 무덤을 팠네. 결국 다 자업자득이지. 은행의 강제 집행 통고가 내려지고 흉흉한 찌라시가 팩트로 굳어지면서 태성의 부도 사태와 강태준의 몰락은 경제지 메인을 도배했다. 재계의 길이 나는 하루아침에 여의도 바닥에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나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은행 건물을 빠져나왔다. 은행의 최종 통고가 떨어진 그날 밤, 강태준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남은 비상금을 탈탈 털어 서울 시내의 프라이빗 룸살롱을 빌렸다. 이른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긴급 연회였다. 시장의 악재 여론을 잠재우고 기존 전주 젠주들을 달래 시간을 벌어보려는 얄팍한 수작이었다. 한유라도 이 위장극에 전력을 다했다. 다시 명품으로 세팅하고 나타나 그룹 위기가 단순 루머인 척 연기하며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 들었다. 연회장엔 사람들이 꽤 모여들었지만 다들 눈치를 살피며 간을 보는 중이었다. 임원들은 사법 처리 관련 뉴스를 철저히 차단하며 분위기를 억지로 띄웠다. 외부에는 그저 단기적인 현금 흐름 문제일 뿐 곧 채권단과 합의될 거라는 헛소문을 흘렸다. 강태준은 새 정장을 쫙 빼입고 억지로 피로와 두려움을 짓누른 채 예전의 당당한 회장 행세를 이어갔다. 그는 협력사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고급 양주를 들이켜고 곧 글로벌 투자가 흑자로 전환될 테니 조금만 믿고 어음을 연장해달라고 읍소했다. 한유라도 그의 곁에 착 달라붙어 싹싹한 사모님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질문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글로벌 매크로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오판이나 불법 횡령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오로지 위기를 헤쳐나가는 수뇌부 오너 부부라는 프레임으로 감성에 호소했다. 진실을 모르는 일부 꼰대 인사들은 그 가증스러운 연기력에 속아 위로를 건네기도 했고 강 회장이 무너져 가는데도 곁을 지키는 한유라가 진국이라며 치켜 세우기까지 했다. 거짓된 쇼로 여론이 반전되려는 바로 그 순간 나는 확보한 모든 기밀 증거 복사본이 든 태블릿을 들고 연회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화려한 연회복도 걸치지 않은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내뿜는 기운은 그 공간을 압도했다. 나의 등장은 억지로 꾸며낸 가짜 평화를 단숨에 박살냈다. 나를 발견한 강태준의 안색이 시퍼렇게 질렸고
눈동자에는 지독한 두려움과 살기가 스쳤다. 가장 들키기 싫은 밑바닥을 내가 까발릴까봐 덜덜 떨며 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서지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가드, 당장 저 미친 여자 끌어내. 그의 발악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나는 룸 정중앙으로 걸어갔다. 손에 쥔 기기를 벽면 빔 프로젝터에 연동시켰다.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이 거대한 스크린이 번쩍 켜지며 어마어마한 양의 비리 자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선명하고 노골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범죄 증거들이었다. 화면에는 혼인기간 중 강태준이 한유라에게 수십억 원을 증여 및 송금한 내역, 은밀한 호텔, 스위트룸 출입 기록 등 더러운 불륜 증거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 부부의 혼인 유지 기간과 완벽하게 겹치는 뼈아픈 진실들이었다. 그 뒤를 이어 단연간 이중 장부를 작성한 내역, 조세 포탈 증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기록, 분식회계로 조작된 가짜 재무제표가 연달아 터져 나왔다. 압권은 한유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지막 남은 회사의 비상잉여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불법 투기에 탕진한 증빙 정보들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시끌벅적하던 곳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얼굴에 띄고 있던 가식적인 미소를 지운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한유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녀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순정파 내조의 여왕 코스프레는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 그녀가 그토록 삼류로 애써 탕야매는 그녀가 다급히 뛰어가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거대한 빔 프로젝터 앞에서는 헛짓거리일 뿐이었다. 그녀의 표독스러운 탐욕과 불륜, 밑바닥의 비열함이 모든 재계 인사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체면이 완전히 박살난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발악했다. 꺼! 당장 저거 안 꺼? 저거 다 이혼당하고 나한테 앙심 품은 미친년이 딥페이크로 조작한 가짜 서류야. 나는 제자리에 서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저 모든 자료는 법무법인 공증을 마쳤고 은행 내부망 접속 기록까지 확보된 완벽한 증거야. 원한다면 당장 검찰 압수수색 들어갈 때 원본 제공할 수 있어. 조작? 웃기지 마. 나는 바닥까지 추락한 두 쓰레기를 똑바로 쳐다보며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너는 그 얄팍한 하반신 본능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렸고 주주들의 피땀을 갉아먹었고 금융법을 휴지 조각 취급하며 멋대로 날뛰었어. 그리고 저 여자는 가증스러운 새치여로 널 부추겨서 그룹 숨통을 끊어버릴 도박판에 판돈을 올리게 만들었고 그래놓고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은행에서 서로 모르는 척 꼬리 자르기 바빴지. 너희가 오늘 VIP들 모아놓고 역경을 극복하느니 많으니 떠들어댄 건 다 각자 살 길 찾아서 어음 연장받으려는 역겨운 사기극일 뿐이잖아. 거시경제가 안 좋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너희 둘이 발정나서 날뛰다가 스스로 한강에 뛰어내린 거야. 저 명백한 증거들이 그 완벽한 팩트고 내 팩트 폭력 한마디 한마디가 룸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의 마지막 남은 위선적인 가면을 잔인하게 뜯어냈다. 현장에 있던 재계 인사들과 투자자들은 마침내 진실을 깨닫고 경노했다. 일말의 동정 여론은 순식간에 쌍욕과 살기로 바뀌었다. 이 모든 멸망이 단순한 오너 리스크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불륜 로맨스와 맹목적인 탐욕 때문이라는 걸 완벽하게 알게 된 것이다.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대표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 모든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배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소리쳤다. 대출 상환을 며칠 미뤄주려던 사채업자들마저 당장 내일 아침 가압류부터 걸겠다며 핏대를 세웠다. 위장쇼는 완전히 폭망했고 강태준의 평판은 시궁창에 처박혔다. 벼랑 끝에 몰린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미친 듯한 발악을 시작했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 친권 및 양육권을 뺏어오고 나에게 억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내가 악의적으로 아이를 가스라이팅해 아비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을 망하게 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의 셈법은 뻔했다. 지금 빚더미에 앉아 경제사범으로 빵교도소에 갈 위기니 사업을 살리는 건 포기했고
도윤이의 그 기가 막힌 천재성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아이를 강제로 데려와 그 능력으로 주식이나 코인판을 굴려 빚을 갚고 재기할 속셈인 것이다. 재판 당일 서울가정법원 법정은 서늘하고 엄숙했다. 나는 로펌의 수석 변호사 군단을 대동하고 제 시간에 맞춰 출석했고 도윤이도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반면 원고석에 앉은 강태준의 몰골은 끔찍했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초조함이 가득했다. 한유라는 그의 옆에 앉아서도 시선을 피한 채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 안간힘을 썼다. 과거 명품을 두르던 화려한 사모님의 여유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태준 측 변호사가 먼저 청구 취지를 밝혔다. 내 성격이 편집증적이며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남편을 비방하도록 아이를 세뇌해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양육권을 회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다. 강태준은 원고석에 앉아 묵묵히 동조하며 마지막 탐욕을 숨기지 않았다. 자기가 친아버지라는 명분에 내가 당장 고수입의 직장이 없다는 표면적인 경제력을 물고 늘어지면 승산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다. 상대방의 헛소리가 끝나자 우리 측 대리인이 즉시 완벽한 자료 더미를 판사에게 제출하며 조목조목 반박을 시작했다. 일말의 자비도 없는 폭격이었다. 먼저 제출된 것은 강태준이 혼인 기간 내내 저지른 정서적 학대, 상습 불륜 내역,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려 내연녀에게 상납한 은행거래 명세서와 차명계좌 원장이었다. 너무나 명백한 유책 배우자의 빼박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지며 본인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주장을 완벽하게 뭉개버렸다. 그 다음은 강태준이 친아들인 도윤이를 공개적으로 정서적 학대하고 버렸다는 흠결없는 녹취록이었다. 법원 앞과 초등학교 교문에서 도윤이를 머저리 수치스러운 놈이라 조롱하며 친권 포기를 입에 올린 영상 기록과 음성 파일이 법정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유기 정황이었다. 마지막으로 강태준이 수천억의 빚을 지고 특경법상 배임 및 횡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수사받고 있다는 대검찰청 송치 서류가 제출되었다. 양육권은커녕 당장 본인 앞가림도 못하고 징역을 살아야 할 예비 범죄자라는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다. 증거가 하나씩 까발려질 때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상대 측 변호사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류만 뒤적일 뿐 반박 한마디 하지 못했다. 모든 왜곡과 중상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명백한 사실 대조를 통해 진상을 신속하게 확인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돌아가자 강태준이 이성을 놓고 제자리에서 일어나 발악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동정표라도 얻어보려는 더러운 감성팔이였다. 판사님, 제가 잠시 홀려서 가정에 소홀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핏줄한테 몹쓸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 독한 여자가 애를 세뇌시켜서 내 뼈 빠지게 일군 사업을 다 박살 내버린 겁니다. 애는 마땅히 핏줄인 제가 거둬 키워야 합니다. 그의 헛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도윤이가 일어나 재판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앳되지만 성인보다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인 목소리였다. 저 사람은 저를 단 한 번도 사랑이나 가족으로 대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권 타령을 하며 억울할 게 뭐가 있죠. 아이는 법정에서 강태준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모욕과 폭언, 내버리듯 버렸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동시에 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을 폭로한 것은 어머니를 포함해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은 오직 본인 스스로의 비상한 판단과 재무제표 분석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7살 꼬마의 논리정연하고 냉철한 태도와 빚과 탐욕에 눈이 멀어 헛소리를 짓거리는 어른 강태준의 추악한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되었다. 짧은 휴정 후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강태준의 중대한 혼인 파탄 책임회도 및 재산 은닉과 장기적인 자녀 유기 및 학대 행위, 현재의 막대한 채무 및 구속 수사 예정 사실을 모두 인정해 그의 양육 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강태준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고 도윤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단독으로 영구히 나에게 귀속되었다. 강태준은
접근 금지 가처분 인용과 함께 면접 교섭권을 영구 박탈당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강태준이 불법으로 은닉하고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을 전액 환수하여 합법적인 재산분할 절차에 따라 나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 하나로 천재 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코인판이라도 굴려보려던 강태준의 헛된 꿈은 박살났고 도리어 내연녀에게 퍼준 재산마저 토해내야 해서 빚의 구렁텅이는 더욱 깊어졌다. 재판이 끝난 후 강태준은 원고석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잿빛 얼굴로 허공만 쳐다보았다. 실오라기 같은 마지막 동아줄조차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한유라는 재판 내내 입 한 번 뻥긋하지 않더니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핸드백을 챙겨 뒤도 안 돌아보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태준과의 모든 인연을 칼같이 손절해버린 것이다. 나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우아하고 평온하게 법정을 걸어 나왔다. 모든 법적 흙탕물 싸움이 끝났다. 나는 강태준이 빼돌리려 했던 위자료와 분할 재산을 정당하게 되찾았고 흠결 없는 이혼 판결문과 도윤이의 단독 양육권을 손에 쥐었다. 그 인간 쓰레기와의 엮임은 이제 완벽하게 끝이었다. 나는 테헤란로의 프라임급 오피스를 임대해 내 이름으로 된 개인 법인을 설립했다. 7년 동안 내조라는 핑계로 억눌러왔던 나의 진짜 커리어를 다시 내 손으로 쥔 것이다. 며칠 안 되어 멈춰있던 인맥을 복구하고 비즈니스를 궤도에 올리며 여유롭게 억대 연봉의 새 삶을 만끽했다. 반면 강태준의 삶은 완벽하게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 수천억의 빚, 벌금, 하청업체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배임 및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 마이바흐는 모조리 압류되어 헐값의 경매로 넘어갔다. 수조 원대그룹 오너가 평생 깜빵에서 썩고 나와서도 빚만 갚다 죽어야 할 신용불량자로 굴러떨어졌다. 업계에선 영구 제명당해 그를 받아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과거 그에게 굽실거리던 정재계 권력자들과 지인들은 그를 전염병 환자 피하듯 손절했다. 가장 통쾌한 막장 코미디는 처자식과 회사를 버려가며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한유라의 최후였다. 재판이 끝난 그날 밤 그녀는 압류 딱지가 붙기 직전인 강태준의 한남동 집에 몰래 들어가 그나마 돈이 될 만한 명품 시계와 남은 금괴, 귀중품을 몽땅 쓸어 담아 야반도주했다.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일말의 미련도 없이 완벽하게 잠적해버린 것이다. 남은 건 텅 빈 흉가 같은 저택과 수천억의 빚더미에 깔려 수갑을 찬 강태준뿐이었다. 모든 걸 걸고 도박했던 그 대단한 첫사랑은 결국 그의 등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다. 종종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강태준의 소식을 듣곤 했다. 징역을 살기 전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우리가 예전에 살던 강북 빌라나 도윤이 학교 근처를 서성이며 처참한 몰골로 우리 모자에게 바닥을 기며 용서를 구하려 했다고 한다. 우리에게 기대어 합의금이라도 구걸해보려 했겠지. 하지만 그는 이미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게 차단된 존재였다. 접근 금지 명령과 면접 교섭권 영구 박탈 덕분에 우리 근처 반경에 접근할 자격조차 없었다. 멀리서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며 땅을 치고 오열한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과거 10억짜리 수표를 던지며 우리 모자가 평생을 가난하고 구질구질하게 남에게 기생하며 살 거라 장담하던 그의 역겨운 오만함은 철저히 박살났다. 요즘 저는 강남 테헤란로에 제 이름으로 된 개인 법인을 세우고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지난 7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시야는 탁 트였고 마음은 평온했다. 유리를 통과해 쏟아지는 햇살은 따뜻하고 눈부셔 지난 7년의 꿉꿉했던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 주었다. 도윤이의 얼굴에선 그 기괴할 정도로 차가웠던 그늘이 사라지고 다시 7살 또래의 밝고 편안한 표정이 피어났다. 아이는 태블릿으로 경제 기사를 훑어보며 이제는 완전히 상장 폐지되어 잊힌 이름 태성그룹의 최종 파산 소식을 바라보다 가볍게 입을 열었다. 엄마, 예전에 저 인간이 날 무능하고 평범하다고 비웃었잖아. 근데 지금 저 인간은 내가 가진 이 평범한 행복조차 평생 못 가질 거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긴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가 받았던 억울함, 모욕, 벼랑 끝의 공포는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온 묵묵한 반격 속에서 완벽하게 청산되었다. 악을 쓰며 분노할 필요도, 감정에 호소하며 매달릴 필요도 없었다. 침묵과 인내로 한 걸음씩 나아가 결국 모든 판을 뒤집고 승자의 위치에 올랐다. 강태주는 하반신 본능에 눈이 멀어 오만방자하게 굴다 제 손으로 그룹과 인생을 통째로 날려먹었다.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고 징역을 사는 그 비참한 결말은 오직 인과응보이자 스스로 판 무덤이었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 제 눈에선 핏물이 흐르는 법이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식마저 내팽개친 놈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 온 세상이 똑똑히 목격했다. 배신으로 시작되어 처절한 금융사형 선고로 끝난 이 얄팍한 불륜 막장극의 막이 완전히 내렸다. 앞으로 도윤이와 내가 걸어갈 길은 눈부시게 평탄할 것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빌딩숲 꼭대기의 벼처럼 따스하고 무탈할 것이며 두 번 다시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얽매이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